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해에 해당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한번 뇌에서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요 다음 강의 할 때 추가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자르기. 근데 자르기를 가위로 자를 때 당연히 뭐가 좋아요? 소근육 활동이 좋아지고, 이 안에 있는 손의 활동이 좋아지고, 또 계속 자르기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자르는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색종이 같은 거 많이 자르거나,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종이접기가 있잖아요. 종이접기도 마찬가지 소근육 활동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종이접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도대체 어디에 쓸모 있냐? 수학의 비례, 도형의 비례, 도형을 미러 구조로 대칭,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시냅스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도형을 돌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종이접기를 하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배울 때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클레이는 뭐가 좋을까요? 자, 이 클레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그 진득진득한 거 만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24개월 전에 만지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책 교육만 하다 보면은 이게 클레이도 안 만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나 말 그대로 머드나 또 샌드 이런 거 다 안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클레이를 하면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클레이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소근육의 정밀도를 올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두정엽 부분도 올라가고, 전두엽의 상상과 생각, 창의 이것도 올라가고, 또 계속 제품을 만들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서 운해의 사고력이 향상이 돼요. 이 악기는 이 측두엽에서 하는 건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악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듣고 보고 따라하고, 듣고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측두엽으로 본인이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거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운해에서 모방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측두엽 부분에 기억 저장 장치 해마가 있어요. 이 해마의 용량이 증폭을 해요. 해마 용량이 증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일상 기억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악기를 했던 애들이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있는 일상 기억을, 이게 다 뇌에 저장이 돼요. 하루에 있었던 거. 그러면은 기관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자동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데도 기관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공부를 안 시켜도 악기를 했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한글을 일찍 떼요. 그러니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일찍 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무슨 연산 같은 거나 수학 같은 거 했다. 연산이나 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매일 반복되니까 배우고, 영어 같은 경우도 굳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해요. 그래서 악기가 좋은데, 이게 태어났을 때 귀가 예민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악기를 듣고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책류가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예민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청각 기능이 그냥 예민한 아이야. 청각 기능이 예민하고 전체적으로 촉각도 그냥 예민해진 거예요. 맨날 책만 만지고 교구만 만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발달이 늦어져서 예민한 거고, 그냥 정상적인 육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악기를 시키면은 기억력이 증폭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2배, 3배 증폭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증폭이 돼요. 그래서 악기 시킨 애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엄마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악기했던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해요. 그리고 악기를 엄마도 하고 아빠도 했잖아. 얘는 대체적으로 IQ 한 120 이상 갖고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고 듣고 따라하게 하고 유아 시기에 그 악보 보고 하게 하면 애들 나중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엄마가 악기를 할 줄 알면은 아이랑 한 3살 때부터, 3살 전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물감놀이. 이 물감놀이도 마찬가지 24개월 이전에 아이랑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가 몸에 뭐 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물감놀이를 하면은 아이의 이제 창작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창작 능력이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도 같이 올라가고, 뭔가 또 이 물감놀이 자체도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물에 따른
또 사고력도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림 그리기. 보통 물감 놀이를 많이 했던 애들은 이제 그림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24개월 전에 아이를 기본 뇌 발달 과정에서 낙서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동그라미 말고 그냥 골뱅이락도.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를 뭐 이렇게 그리든지 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든지 상관이 없어. 동그란 모양만 나오면 돼. 그러면은 일단 24개월까지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올라갈수록 이 동그라미 모양이 완성이 되죠. 동그라미가 돼야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어차피 사람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게 졸라맨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와 선을 이용해서 졸라맨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동그라미를 그리게 만들어주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창작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아이들 뇌의 창작 활동이나 사고력 활동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제일 좋은 게 그림이에요.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좌뇌 타입, 우뇌 타입이 나오는데 좌뇌 타입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는 세밀, 정밀화를 그리고 우뇌 타입 아이들이 그릴 때는 전체적으로 풍경화부터 해서 많은 걸 그려요. 사람을 그리세요라고 했을 때 좌뇌 타입 아이들은 사람 하나를 세밀하게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도 눈부터 해서 전부 다 세밀하게 그려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 사람을 그리세요 그러면 몇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좀 달라요. 자, 블럭. 이 블럭도 뭐가 좋냐면은 나중에 수학에서 입체 도형할 때 좋아요. 그래서 블럭을 많이 만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입체 도형 이렇게 있고 또 이런 입체 도형이 있으면은 이 입체 도형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블럭을 안 만졌던 애들 같은 경우는 입체 도형 개수 세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블럭을 많이 했던 애들이 평면도, 전개도 이런 부피 개념 들어갈 때 편해요. 근데 이런 걸 안 했던 애들이 이제 도형에서 부피 구할 때 힘들어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레일놀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레일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생각은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창작 놀이 중에서 약간 밑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레일 놀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기차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여기 상상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요거 작업 진행과 그 다음에 분석 좌뇌랑 우뇌랑 같이 쓰기는 해요. 자, 종이접기 아까 했죠. 자, 바둑, 오목, 육목, 체스, 장기. 이거는 보드게임이잖아요. 보드게임도 마찬가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상과 창의 능력.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 된 게 형상화 능력도 있어야 돼요. 형상화 능력. 좀 더 가서는 형상화에 대한 구상 능력부터 해서 구상 시뮬레이션. 이것까지 되면 더 좋은 거죠.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운에 해당하는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생각, 상상, 창의, 사고 전부 다 쓰고 좌뇌의 분석, 판단 이것까지 같이 쓰는 전략부터 쓰는 거예요. 전략, 분선, 판단. 전략, 분석, 판단. 이거를 같이 쓰는 거라 고급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바둑이 베스트 원. 그 다음에 육목, 그 다음에 체스와 장기, 그 다음에 오목이에요. 자, 큐브 천재들 보면 대체적으로 수학적 머리가 뛰어나요. 왜냐면은 이 두 정협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두 정협에서 다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리 쪽에 관련되고 공간 지각의 형상화에 각종 시뮬레이션에 이것도 상급 기술이에요. 큐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를 하는 게 아니라 큐브를 잘했을 때는 두 정협을 전체를 다 쓰는 거라 이 뇌에 보면은 이 가운데가 두정협이거든요. 두정협에 보면은 숫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쪽 두정협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얘가 수리 쪽이랑 공간 감각 그것까지 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뇌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바둑 이것도 상급 기술이에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접는 거는 그냥 바로 시작하긴 하지만은 잘할 때 이런 애들은 보통 큐브 잘하거나 바둑 잘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IQ 한 125대 이상. 자, 그럼 문자 읽기 쓰기. 이건 뭐예요? 책 같은 거 많이 보는 거. 영어 책도 마찬가지고. 그거 많이 보는 거 뭐예요? 좌뇌. 전두엽 자극이에요. 발달하지 말아야 할 좌뇌 전두엽 자극. 그래서 책도
미디어잖아. 그래서 좌뇌 전두엽이에요. 좌뇌 전두엽 언제부터 발달한다고요? 초등학교 이후. 우리나라는 7살 중반. 그다음에 기호도 마찬가지. 기호 뭐 있어? 4층 연산도 기호잖아. 기호. 또 숫자. 이것도 마찬가지. 또 단순 암기. 애들 막 책 읽어줬는데 그걸 애가 다 기억해요. 이런 거 다 좌뇌 전두엽이에요. 발달하지 말아야 될 좌뇌에서. 그래서 책 많이 읽혀줬던 애들이 뇌 오류로 인해 가지고 약 16개월에서 말을 뗀 아이들 중에 16개월 좀 지나가지고 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한 2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 애들이 반짝 똑똑해져요. 그때 엄마들이 이제 얘가 영재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시키죠. 애가 책을 읽어줬는데 그걸 줄줄줄 외워요. 이게 뇌의 오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뇌가 지금 오류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공부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36개월부터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요.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어머니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뭐 있어요? 핸드폰, TV 이런 것도 마찬가지 좌뇌의 전두엽을 담당해요. 다 좌뇌 자극이에요.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는 뭐 책 읽기나 또 독서 활동, 그다음에 숫자, 연산 계산, 또 애들이 단순하게 단어 암기하는 거, 또 마찬가지 TV로 뭐 영상으로 영어를 본다느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좌뇌 자극이에요. 발달하지 말아야 될 좌뇌가 자극하면서 애들이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 뇌 안쪽에 보면은 이 변형계라고 있어요. 이 변형계가 망가져요. 변형계가 망가지고 최종으로 이 변형계가 데미지를 계속 입는 동안 뇌는 겉으로는 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은 애들이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고 감정 조절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 많이 시킨 애들이 대체적으로 표정이 없죠.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을 조정을 못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 잔해 교육이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을 때. 근데 어차피 잔해 교육이 학대거든.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6세 이전, 7세 이전에 하는 이런 학습이 애들 학대예요, 학대. 이 학대를 계속 했을 때 아이들이 학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잔해 자극이 많아지면 애들 학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뇌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인 자극으로 뇌 변형계에 데미지를 계속 입다 보면은 변형계가 나중에 제어를 못해. 특히 남자애들 제어를 못하면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은 양이 나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과잉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이게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애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흥분하고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또 아이에 따라서 굉장한 티 증상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도 계속 했을 때는 나중에 행동 조절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후천성 ADH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잔해 자극을 계속 줘가지고 학대를 시켜가지고 만든 게 뭐라고? 후천성 ADHD. 그래서 요거는 남자애들 한 6개월부터 시켜가지고 꾸준히 특히 학군지에서 꾸준히 해가지고 한 5세까지만 시키면은 ADHD가 이제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영유까지 보내면은 영유 요 상태에서 영유까지 딱 보냈다 그럼 6개월이면 애들 ADHD 만들 수가 있어요. 여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ADD로 끝나는 애들도 있는데 여자애들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좀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H 증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뇌에서 지금 담당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종이 자르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종이 접기, 그 다음에 큐브나 또 블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학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이 바둑이나 오목, 육목, 체스, 장기 이런 것들은 사고력 활동에 굉장히 좋아요. 악기 같은 경우는 기억력 증폭시켜준다고 그랬어요. 클레이도 머드, 샌드 이거 다 창작 활동으로 사고력 활동하고 같이 되는 거고요. 이 물감놀이 같은 거는 24개월 이전에 해주면은 아이들이 뭐 창작 활동도 되지만은 다른 것들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 특히 책류가 많이 했던 애들 결벽증 많이 생겼죠. 이런 애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감놀이나 아니면은 24개월 이전에 뭐 끈적끈적한 거나 이런 것도 안 만져보고 그랬던 아이들 집에 교구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들 대체적으로 결벽증 증상이 생겼죠.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에는 레벨별 이것에 대한 등급을 매겨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외에 또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있으면 밑에 쭉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또 추가 부가 설명을 하면서 그 아이들 레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역할놀이가 빠졌어요. 역할놀이는 좌뇌형, 우뇌형 다 할 수 있는데 좌뇌형 아이들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말빨은 느는데 자기 주장 말빨이 느는 거고요. 우뇌형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화용 언어가 들어요.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화용 언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역할놀이들에도 좀 달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스스로 접는 거랑 네모 아저씨를 보고 접는 거랑 책을 보고 접는 거랑 달라요. 다 달라. 블럭도 혼자 만드는 것과 다르고 설명서 보고 만드는 것도 다르고 블럭을 큰 블럭 쓰는 거랑 작은 블럭 쓰는 거랑 완전히 레벨 차이가 달라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